희태가 명희를 보러 하숙집에 왔지만 명희가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도 없습니다. 오인영은 명희가 무단 결근했다고 말합니다. 희태는 수련이에게 명희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수련이는 명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를 본 수찬은 이번 일 끝날 때까지 희태랑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희태는 명희가 실종된 것 같아 신고를 하지만 경찰은 15시간 못 본 건 실종 처리를 할 수 없다며 3일 정도는 지난 뒤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희태는 혹시 나주 집에 갔나 싶어 나주에 갑니다. 그런데 나주 집에도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은 명희를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명희가 힘없이 집에 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희태에게 명희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희태를 멀리합니다. 명희는 황기남에 의해 납치가 되고 황기남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련이 약혼식에서 봤던 황기남을 기억했습니다. 황기남은 명희가 운동하는 친구들을 만난 사진을 보여주며 독일에 유학을 가려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다면서 독일에 간다고 하지만 동독에 들어가 북한으로 가려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심사할 때 시위 전력은 있는지 평소 사상은 어떤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명희는 지금 설마 희태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묻자 황기남은 이제 알아들었냐며 아무 말 없이 쏙소를 날립니다. 그래서 설마 한 달 안에 여권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수찬이에게 여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역시 여권 심사가 정지되어 한 달 안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명희는 희태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희태를 멀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희태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광주에서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황기남이 얘기한 말 때문에 희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기남은 명희 너가 고등학교 시절 시위할 때 친구들은 다 풀려나 학교를 다녔지만 왜 유독 너만 자퇴를 했는지 아냐고 물었었고 자퇴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명희 니네 아버지가 빨갱이이기 때문에 너를 자퇴시킨 거라며 아버지가 왜 가게를 못 얻고 길거리에서 일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며 상황 파악 잘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명희는 자기가 빨갱이 딸이 맞냐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명희는 이제야 자기가 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았다면서 진작 알았으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제까지 왜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게 했냐며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일찍 알았으면 헛된 희망은 안 품고 살았을 거라면서 자기가 바보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전 황기남에 의해 끌려갔던 김현철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도 연락이 안 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황기남에게 얘기했었지만 황기남은 예전에 자기에게 아버지가 피난길에 북으로 넘어갔다고 했고 형은 빨치산 활동하면서 주기적으로 연락했었다고 말했었다면서 강제로 황기남의 말에 맞다는 자술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희 어머니가 명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명희는 이 모든 진실의 왜곡이 황기남 그 사람 짓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명희에게 낙인 찍히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숨겼다며 이게 이렇게 크게 명희 네 인생이 꼬일 줄 몰랐다며 자기가 아버지인 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수련이는 수찬이에게 처음부터 일이 꼬였다며 사실은 맞선 나가기 싫어 명희를 보냈었다며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희태는 명희를 만나 왜 자꾸 피하냐고 묻자 명희는 희태 아버지가 무섭다며 황기남 때문에 유학 못 가게 됐다며 더 이상 자기와 주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 희태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희태는 아버지에게 제발 명희가 독일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며 수련이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황기남은 네가 할 수 있는 선은 고작 이 정도라며 일단 서울에 올라가라고 하고 여자는 너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을 이창근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창근은 황기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명희는 안타깝지만 이대로 가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수찬은 이러면 안 된다며 아버지 말에 동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창근은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으로 쓰러집니다. 수련은 다 내 잘못이라며 서울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기남에게 수련이가 서울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희태는 미안하다며 명희에게 서울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희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명희가 문 앞에 멈춥니다. 희태는 속으로 명희가 뒤 돌아보라고 수십 번 얘기하지만 명희는 끝내 뒤돌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명희를 보며 희태는 웁니다.
결국 명희와 나중 기약을 약속받지 못한 채 수련이와 희태가 서울로 갑니다. 혜령은 수련이에게 두려움에 맞서지 않으면 더 큰 두려움이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서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수차는 수련이에게 안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광주에 오라고 합니다. 희태가 서울에 가는 바람에 진아도 아주 서글피 웁니다. 서울에 도착한 수련은 거리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경수가 희태 집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 듯 전화를 합니다. 근데 집에 희태가 없고 수련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수는 희태와 연락을 못합니다. 희태와 수련은 아침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희태는 수련이와 거리를 두고 대화도 잘 안합니다. 수찬이 일을 하고 있을 적에 황기남이 공동경영 할 분과 같이 사무실에 옵니다. 수찬은 공동경영 건은 거절했다고 말하지만 황기남은 상황이 달라져 내가 회사를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수찬은 회사 도움 말고 명의 여권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말하지만 황기남은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찬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강요만 하면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명의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달라고 말합니다. 명의가 명수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라고 치킨을 사줍니다. 명수는 왜 희태형이랑 같이 안 왔냐면서 자기는 누나랑 희태형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누나가 유학을 안 간다면서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자 명의는 명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유학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수찬은 명의를 만나 외무부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명의 여권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의는 안 그래도 된다면서 이제 유학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련이는 신문을 보며 지금 시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알아봅니다. 수련은 서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희태에게 계속 이런 생활을 할 거냐며 언성을 높입니다. 희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뭘 해도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자 수련이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제발 화라도 내라고 말합니다. 희태는 수련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내가 왜 광주에 갔는지 설명해 주겠다며 수련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석철량을 광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며 자기가 광주에 간 것도 맞선 본 것도 다 석철량을 고향 광주에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해줍니다. 광주의 대공수사과에선 집회의 주동자를 잡자고 황기남에게 얘기하지만 황기남은 일단 대기하자고 합니다. 이때 위에서 전화가 오고 황기남은 급히 서울로 가게 됩니다. 수련이는 희태에게 석철씨 데리고 광주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희태는 명의가 나를 무서워한다며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하자 수련이는 서울 오기 전 명의를 만났는데 명의가 다 말했다면서 명의는 희태와 같이 있음 우리 둘 인생 망칠 것이고 그럼 희태가 자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탓할 것이 분명해 희태 너가 다칠까봐 그렇게 모질게 말한 거라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서 광주에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희태는 안 된다며 결국 명의가 다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수련이는 둘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냐며 선택은 희태 네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내 갈 길 가겠으니 이제 여기서 이별하자고 말합니다. 때가 되어 석철량이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희태가 사인을 합니다. 집에 명수가 전화를 하고 명의 누나가 유학을 안 간다고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안 현철은 이제까지 모아놓은 통장을 봅니다. 광주 병원에 석철량이 오게 되고 인수인계를 받으러 명의가 사인을 하려는 순간 보호자 이름이 황희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희태가 광주에 갔고 길에서 명의를 만나게 됩니다. 명의에게 걸어가는 희태에게 명의는 안 된다며 오지 말라고 합니다. 희태는 왜 오면 안 되는지 수련이에게 들었다면서 광주에 내려가면 안 되지만 명의와 같이 있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너무 보고 싶어 죽겠다면서 자기는 광주에 와야만 했다면서 제발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명의는 힘껏 발에 힘을 주며 힘있게 달려가 희태에게 안깁니다. 수련이는 혜건이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사진관으로 가서 잠시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경수는 오늘도 희태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 바빠진 황기남은 싹 다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수련이가 광주에 도착하고 혜건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공수사과에서 혜건이 집에 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있는 군대는 광주로 내려갑니다. 계엄군은 북에서 온 첩자들이 광주에 들어갔다며 광주에 들어간 간첩을 잡아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은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수련이가 이 뉴스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교가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신문을 보게 됩니다. 수찬이가 수련이에게 전화를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하지만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희태가 혜건이 사진관에 들렸는데 사진관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다 수련이와 마주칩니다. 희태는 잠시 광주에 있지만 명희와 곧 멀리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군대가 결국 대학생을 잡으려고 희태에게도 폭력을 씁니다. 이때 뒤에서 명희가 강목으로 군인을 가격해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갑니다. 혜건은 끌려가 물고문을 당합니다. 경수는 광주에서 보초를 섭니다. 그리고 상병 이광규에게 불순분자와 일반인은 어떻게 구분해서 잡냐고 묻자 상병은 그냥 까라면 까라며 그런 건 질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과 충돌 후 다친 희태가 병원에서 늦게까지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 나가려는데 못 나갑니다. 이유는 통금 시간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은 병원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수련이가 집에 안부 전화를 합니다. 수찬이는 수련이 보고 지금 어디 있냐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련은 대답을 피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같이 광주에 떠나기로 한 명희가 급한 환자가 많아 떠날 준비를 안 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봅니다. 명희는 환자가 많아 지금 당장 떠날 수 없습니다. 희태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급한 환자를 보고 그냥 갈 수 없다고 하자 희태는 그럼 오늘 7시까지만 환자 보고 바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군대 눈을 피해 도망가는 수련이를 수찬이 발견합니다. 수찬은 상황이 비정상적이니 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된다며 집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수련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만 없다고 합니다. 진아가 복도에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진아를 희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아의 목을 만져봅니다. 그런데 상태가 예전의 석철씨 상태와 똑같습니다. 너무 놀라 뒷걸음치는 희태. 그 시각 명희는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이던 희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영이에게 희태 어디 있냐고 물으니 전화하러 별관 쪽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희는 희태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복도 쪽에서 응급처치하는 희태를 보게 됩니다. 도심에 나온 수련도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퇴근하는 수찬이에게도 폭력을 씁니다. 다행히 진아는 희태의 조기 응급처치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명희는 희태에게 빠른 대응 고맙다며 진아는 희태가 살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태는 명희의 한마디 말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병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군인들이 이제는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려고 한다며 어떻게 할지 논의합니다. 그래서 부원장은 지금부터 병원 정문을 닫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받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희태는 이제껏 나 살자고 도망갔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오늘도 도망갔으면 진아를 못 살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명희의 고집에 진아가 살았다며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되었지만 희태는 나 살자고 도망가는 게 비겁한 변명일 것 같아 명희에게 진아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병원에 남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명희가 알겠다며 희태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시각 계엄군에게 드디어 실탄 사용이 허락됩니다. 희태와 경수는 대학 친구입니다. 그리고 의기투합해서 대학가요제 듀오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경수는 실탄을 만지작거리며 실탄을 넣을지 말지 고민합니다. 결국 총상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됩니다. 총상이란 말에 희태는 놀랍니다. 혜령은 정태에게 전화 걸어 잠은 집에 와서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태는 자기가 집에 없는지 꽤 되었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는다면서 합숙하는데 있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안 명희는 명수가 걱정돼 전화를 합니다. 코치는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훈련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엄군의 공격에 시민들도 저항합니다. 그래서 병장 홍상표가 위험에 처하고 이를 본 경수에게 빨리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총을 쏴 시민이 실탄에 맞았습니다. 병장은 잘 쐈다며 경수를 보는데 사실 그 뒤에서 상병이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 회의가 열리고 신부님은 빨리 공수부대를 철수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원 한석중은 격화된 군중들 순화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홍상표 병장은 경수의 총이 실탄을 거꾸로 껴 작동이 안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수를 주먹으로 때린 뒤 넘어뜨려 발로 찹니다. 상병은 경수에게 여기 군대라며 너가 총을 안 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 총을 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얼렁 사람을 연행해 총을 쏘는 일이 없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수찬이는 군에 끌려와 끌려온 사람들과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회령은 수찬이가 연행된 것 같다며 황기남에게 알려줍니다. 황기남은 별게 다 신경쓰게 만든다며 알겠다고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희태는 명희에게 진아가 많이 회복되었다며 이제 떠날 준비해도 되냐고 묻자 명희는 이대로 떠나면 일손이 부족해진다며 잠시 보류하자고 말합니다. 희태는 너무 남만 생각하다 자신을 못 챙길 수 있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명수는 친구 생일 선물을 사러 밖에 몰래 나갑니다. 현철은 명희와 명수가 걱정돼 광주에 가보기로 합니다. 명수가 하필 도심 한가운데 갔습니다. 이때 군대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시민들이 흩어집니다. 명수와 정태도 도망가다 명수가 넘어지고 다리를 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숙집 아저씨는 명희에게 알려줍니다. 병원에 오다 명수를 봤는데 도심이 아수라장이라 명수를 놓쳤다며 당장 명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명희는 너무 놀라 합숙소에 전화를 걸어 명수가 있냐고 묻자 합숙소에선 지금 명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수가 도심에 있나 해서 밖에 나가는 구급차에 탑승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는 환자를 태웁니다. 이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필 명수가 신었던 똑같은 운동화가 바닥에 있어 명희는 이 울음소리가 명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거리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이를 본 홍상표 병장은 지나가는 명희를 잡으러 가려고 하자 경수가 자기가 직접 연행하겠다며 명희 뒤를 쫓아갑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있는 곳에 도착한 명희는 뒷모습이 명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명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것도 잠시 바로 경수가 도착했습니다. 희태도 명희를 쫓아왔습니다. 경수는 바로 희태에게 총을 겨눕니다. 희태는 바로 경수를 알아보고 김경수라고 말합니다. 이때 골목으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병철쌤은 빨리 타라고 말합니다. 희태는 시간이 없어 경수에게 석철씨가 광주에 있다고 말하고 바로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이 말을 들은 경수는 몸이 굳어져 버려서 희태가 가는 모습만 그냥 지켜봅니다. 걱정과 다르게 다행히 명수는 합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한 명희에게 인영이가 명수 합숙소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 왔다고 알려줍니다. 결국 일부 시민들도 무장 준비를 합니다. 대령 최진영은 황기남이 탐탁치 않습니다. 이유는 황기남 아들이 운동하는 학생들을 치료해줘서 체포된 기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황기남이 첩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황기남은 급히 희태에게 전화를 하지만 희태 집엔 아무도 없기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황기남은 수찬이를 빼냅니다. 그리고 수찬이의 목을 잡으며 숨죽이며 쥐 죽은 듯 살라고 경고합니다. 경수가 명희를 연행해 오지 못해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병장은 아직도 총을 못 쏘겠냐며 너가 총을 쏜다고 약속하면 단체 기합은 멈추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수는 불순분자가 아닌 사람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철이 광주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명희에게 여긴 위험하니 나주에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희태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명희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잠시 유쌤을 도와주러 구급차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나자 급히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옵니다. 하지만 희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엔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명희는 유쌤에게 희태는 어디 있냐고 묻자 유쌤은 우리 차 받은 놈들이 데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희태가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황기남은 희태를 풀어주지 않고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며 집에 잡아둡니다. 명희는 희태가 병원에 온다고 약속했다면서 현철에게 나주에 가지 않고 병원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계엄군에게 광주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풀려난 수찬이는 위험에 처한 수련이를 찾아냅니다. 위험하다며 집에 가자는 수찬이 말에 수련이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위험하다며 혼자 살겠다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현철은 명희가 만나는 사람이 황기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현철은 그 금수 같은 놈의 자식도 보고 자란 게 똑같을 거라면서 절대로 희태를 만나선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희태는 그냥 자식일 뿐 황기남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철은 희태를 만나면 네 인생 망친다며 같이 집에 가자고 하자 명희는 내 인생 망친 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철이 손이 올라가자 바로 명수가 달려들어 아버지를 말립니다. 황기남은 희태에게 지금 바깥 상황을 알려줍니다. 계엄군이 철수하지만 그건 철수가 아니고 광주의 길을 막아 너처럼 아주 말라 죽이는 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을 경우 애초에 너가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없애버릴
보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정태는 희태 형이 집에 갇힌 걸 보고 나보다도 더 좋아하는 형을 저렇게 가둬놓는데 자기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며 불안해합니다. 혜령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황기남은 혜건에게 빨리 끝내자며 다 불라고 얘기하지만 혜건은 희태의 아버지 왜 그러냐며 희태 친구라고 말하자 황기남은 혜건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폭력을 씁니다. 집에 온 황기남은 희태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풀어준 사람이 혜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희태는 병원에 있는 명희를 만나게 됩니다. 희태가 많이 다쳐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희태에게 현철이 오고 예금 통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희태에게 통장을 주며 명희랑 자리 잡는 데 쓰라고 합니다. 시계도 쓰라며 건네주며 서로 존중하며 잘 살라고 말합니다. 현철은 명수와 함께 나주로 가는 트럭에 탑니다. 계엄군으로 인해 더 이상 트럭으론 갈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철과 명수는 걸어가기로 합니다. 황기남이 언제 병원에 올지 몰라 희태는 서둘러 병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명희는 희태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명수가 집에 가는 지도를 보다 계엄군이 옆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군에 발견하기 전에 빨리 숨습니다. 숨었지만 곧 들킬 것 같자 현철은 나가서 잘 얘기하고 올 테니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각 고백받은 희태는 알겠다며 명희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희와 희태는 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니다. 혼인서약 이후 자기의 기도문을 말하기로 해 명희는 말할 기도문을 적습니다. 최진영은 황희태가 요번 사건 용의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황기남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말합니다. 희태와 명희는 둘만의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를 합니다. 명희도 기도문을 읽으려 하자 신부님이 급히 뛰어들어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줍니다. 다행히 명수는 살았습니다. 수찬이는 황기남 덕에 빠져나왔지만 편히 누워서 자는 자신이 부끄럽다며 이제 자신도 수련이 이를 돕겠다고 합니다. 황기남은 어떻게 해서든 희태를 찾아 가둬놓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시민군의 편의대원을 심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명희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도 상황 봐서 죽이든 살리든 하라고 말할 때 황정태가 할 말이 있다며 황기남에게 말하려다 그냥 갑니다. 편의대원은 시민군에게 명희에게 주라며 쪽지를 주고 시민군은 명희에게 쪽지를 줍니다. 그래서 명희는 민원실 쪽으로 갑니다. 혜령은 황기남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황기남은 이건 못 본 거라며 신청서를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혜령은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최 변호사 통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황기남은 정태의 양육은 내가 한다고 하자 혜령은 그럴 수 없다며 정태는 자기가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령은 정태를 부르지만 가정부 아줌마는 정태가 급히 어디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황기남은 정태가 희태 있는 곳으로 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유는 애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칫 정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대원은 명희에게 황희태 만나러 왔냐며 건물 끝 오른쪽으로 돌면 희태가 있으니 거기로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희가 알겠다며 지나갈 때 뒤에서 명희를 죽이려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조준을 완료할 때 갑자기 정태가 나타나 편의대원을 막습니다. 황기남은 급히 희태가 있는 곳에 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황기남은 총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정태가 다리에 총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혜령은 황기남에게 가족을 위한 게 이런 거라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희태는 급히 정태에게 와 정태를 들고 병원에 가려 합니다. 황기남은 정태의 손목을 붙잡으며 괜찮냐고 묻자 정태는 황기남의 손을 뿌리칩니다. 정태의 행동에 놀란 황기남은 희태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고아는 황기남 아버지라며 이대로 가다간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를 떠날 것이라고. 결국 모든 가족들을 잃게 된 황기남은 행복한 미래가 없게 됩니다. 시민들을 돕기 위해 수찬과 수련이가 아버지 창고에서 아버지 몰래 물건을 가져가려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본 수찬은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 생각난다며 우리만 잘 살면 안 된다며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제 베풀 때가 돼서 이행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그거 조금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쓰냐며 창고 전체 열쇠를 주며 모든 창고를 열어 다 쓰라고 합니다. 명수는 광주와 외부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아저씨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일단 혼자라도 나주에 가기로 합니다. 갑자기 명수가 없어진 사실을 안 명희는
명수를 찾으러 갑니다. 나주로 가는 게 분명한 명의는 명수가 가려던 길을 알아내 명수를 찾습니다. 갈림길이 나오자 희태는 일단 두 길로 흩어져서 명수 찾자며 자기가 위험한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명의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자 희태는 5분 안에 돌아오겠다며 5분 후에 보자며 명의에게 명의 아버지가 준 시계를 줍니다. 그 시각 명수는 신발끈이 풀려 다시 메고 있는데 총소리가 들립니다. 군이 가까이 오는 걸 발견한 명의는 명수를 붙잡고 숨습니다. 명의는 명수에게 잠시 군인들에게 잘 얘기하고 올 테니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가라고 합니다. 명수가 뛰어가자 명의가 군인들에게 다가가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홍상표 병장은 뒤에 뛰는 애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수가 자기가 잡아오겠다며 뒤따라가지만 홍상표 병장은 경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총을 들어 명수에게 조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명의는 명수가 총에 맞을까봐 홍상표 병장에게 달려들고 병장은 주의 상황에 아랑곳 안하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가 총을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명수를 잡으러 간 경수는 명수를 발견하자 빨리 뛰어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명수는 뒤돌지 않고 뛰어갑니다. 희태가 계엄군에게 잡혀 5분 안에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엄군이 희태를 죽이려 하자 상병 광규가 나타나 광주 사람이라며 일단 연행해서 조사하자며 데리고 갑니다. 군은 총에 맞은 명의를 그냥 야산에 놓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 풀려난 희태는 명의가 사라져 명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명수는 의사가 된 희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명의 누나 유품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희태는 유품을 보고 명의에게 준 시계가 확실하고 결혼식에서 썼던 기도 쪽지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5분 후에 오겠다며 명의에게 준 시계를 보며 그때 그 시간에 시계가 멈춰 있는 걸 확인합니다. 41년 동안 명의의 결혼 서약 기도를 듣지 못했던 희태는 이제서야 명의의 기도문을 읽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에게 이제서야 기도문에 답장을 씁니다. 그리고 명의가 있는 무덤에 찾아가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는 삶은 명의의 기도 응답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센 밀물이 또 나를 그 5월로 돌려보내더라도 열심히 헤엄쳐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날라오는 기쁨의 소식의 비행기를 보며 5월의 청춘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드라마 요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